자, 반갑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업을 영상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어요. 아까 제가 점심때쯤에 해가지고 파일 하나를 단톡방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미리 출력을 하셔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요거 딱 보강을 하려고 미리 다 출력을 해놨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좀 못했잖아요 또. 그래서 그때 출력해 놓은 것이 지금 이 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력이 힘드신다라고 하게 되면 오며 가며 학원에 한번 들려가지고 데스크에 맡겨놓을 테니까 그거 하나씩 찾아가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좀 풀어서 갖고 오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아까 올렸던 그 파일을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요게 문제 수가 꽤 많아요. 165문제입니다. 판 구조론과 그 다음에 대륙 이동설에 관련된 그 문제들만 지금 모아놓은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정규 수업 교재에 썼던 내용들은 이제 다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동안 이제 문제풀이를 해가면서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 맞는 그 커리큘럼에 있었던 그 내용들 위주로 해서 고등과학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중등 과정에 관련된 것으로 제 내용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지금 3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남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을 것이고 감을 익힐 겸 우선은 오늘 이 영상 수업에서는 몇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내용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교실에서 만났었을 때 그때는 이제 그거 풀지 않았던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제 1번입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해양조 확장설과 대륙이동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론이 지금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우리가 하기 전에 판 구조론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이론들이 나왔다가 살았다를 반복을 합니다. 하게 됐는데 우선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이론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베게너가 주장했었던 대륙 이동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영국에 있는 홈즈라는 사람에 의해서 멘틀 대류설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것도 가설이었기 때문에 당시 학자들한테는 지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대류동설과 베게너를 주장했었던 멘틀 대류설 주장했었던 베게너하고 홈즈가 죽으면서 두 이론은 자연스레 끝났는데 이 이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62년에 들어와서 해저확장설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 나오다 보니까 앞에 있었던 두 이론을 다시 증명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던 이 이론이 다시 등장하더라 이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 구조론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룸 구조론이라 해가지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지금으로 치면 한 20여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오랜 시간이지만 저한테는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해양조 확장설과 대륙이동설은 바로 요거하고 요거를 좀 말하고 있더라라고 봐야겠죠. 자, 특히 이 대륙이동설과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 그래서 베게너가 주장했었던 증거는 크게 한 4가지가 있었는데 해안선이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이 거의 유사하더라. 요즘은 일치한다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유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이 여러 대륙에서 나타나고 있더라와 그 다음에 화석의 분포가 어떤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대륙들 사이에서 지질 구조가 어떤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 우선 베게너가 주장했었던 것은 이 4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다 한번 설명했던 거라서 제목만 좀 적어봅니다. 그래서 베게너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지만 당시 학자들이 아니야 다 반박을 했죠. 다 반박을 해가지고 결국 이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대류동설이 맞는 이론이고 여기서 주장했었던 백연학 주장했었던 요 증거들이 다 맞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에 대한 반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해저확장설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 있었던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보고 대륙이 이동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이론이 이 5가지 증거들이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되더라. 특히 요 4가지가 백연화가 주장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고지장의 줄무늬는 해령 축에 대해서 대체로 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해령 축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그림인가 싶을 것인데 해령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이 지금 대칭적인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와 같은 경우에는 해저확장설의 가장 어떤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 해령에서는 밑에서 멘틀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해령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해령에서 만들어진 암석들이 해저가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들인데 그때 여기 암석이나 이 암석이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 있는 요 암석이나 요 암석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들이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여기 끝에 있는 이 별 모양의 요 땅도 처음에 이것을 만들어진 다음에 점차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억과 같은 경우에는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니은 메소사우루스는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이 분리된 후에 최초로 출현했을 것이다. 자, 이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얘는요, 이 백연어주였던 화석 분포에서 말하는 그 화석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담수성 파충류입니다. 자, 담수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민물에서 살고 있는 파충류. 다른 말로 얘처럼 떨어져 있는 두 대륙에 바다를 건너서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파충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양쪽 두 대륙에 대서양 양쪽에 있는 이 대륙에서 나타나고 있대요. 그럼 얘와 같은 경우에는 대륙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화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대륙이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니은과 같은 경우에는 대륙이 분리된 후에 최초로 출현했다가 아니라 대륙이 뭉쳐 있었을 때 그때 얘네들이 잘 살다가 대륙이 흩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니은 틀렸겠죠. 디귿 가는 나보다 먼저 제시된 이론이다. 해저확장설이 나중이고 대륙동설이 먼저입니다. 그럼 순서가 틀렸죠. 나가 먼저 가가 나중. 그러면 답은 기억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선은 정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 없이 약간 글로만 좀 설명되고 있는데 백연어가 제시했었던 대륙 이동설에 대한 증거를 보기 위해서 모두 찾아보시오.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남미 동해안과 아프리카 서해안의 해안선이 유사하다. 그렇죠. 요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니은 여러 대륙에서 동일한 종류의 고생물 화석이 발견되고 있을 것이다. 아까 우리가 1번에서 봤었던 메소사우루스, 담수성 파충류와 그 다음에 고생대 후기에 살고 있었던 블로스테리스, 양치식물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가 떨어져 있는 대륙들에서 동일하게 얘가 나타나고 있더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북아메리카와 영국, 스칸디나비아 반도 산맥의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자, 이 산맥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산맥인 칼레도니아 산맥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층 속에 흔적만 남아있는 산맥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대륙이 다 뭉쳐 있었을 때 산맥이 만들어지고 대륙이 다 분리가 돼가지고 분리가 되면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갔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억 5천만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산맥이 만들어지고 대륙이 분리가 됐는데 분리가 되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풍화증식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산맥은 없고 흔적만 남아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얘기 될 것이고 리을 해안 지각이 해령을 축으로 갈라져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해저 확장설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백연어가 주장했었던 증거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백연어가 죽고 난 다음에 한 2,
40년 뒤에 나온 이론이 될 것이고 백일만 주했던 요 네 가지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기억과 니은과 디귿 세 가지가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7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7번 문제. 자, 7번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은 뭐냐면, 자, 먼저 글을 보도록 합시다. 7번 문제입니다. 자, 표는 해양 조사선이 어떤 해양을 가로지면서 초음파를 해저에 발사해 얻은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다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다 위에 배를 하나 띄우고 이 밑으로 초음파를 쏴요. 자, 초음파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밑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을 것인데 물속에서의 초음파의 속력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대략 한 1500m/s라고 하는 이 속력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초음파가 갔다가 어떤 해저 지역을 맞고 다시 튕겨 올라오는 시간만 측정한다면 결국은 속력과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수심을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초음파의 왕복 시간을 이용을 해서 해저 지형을, 그러니까 수심을 측정을 해서 해저 지형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수심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거리를 구할 때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죠.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갔다가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왕복 시간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하면 수심이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쭉 봤었을 때 지금 기준점에서의 거리, 그러니까 이 배가 이쪽으로 진행한다 라고 치고 여기를 어떤 기준점이다 라고 가정한다 치면 여기서부터 A, B, C, D 이렇게 쭉 가면서 초음파의 왕복 시간을 측정을 해봤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딱 보니까 왕복 시간이래요. 그럼 이걸 다 절반 값으로 해가지고 속력 곱하기 시간만 하게 되면 그게 수심이 되더라 이 얘기죠. 근데 우린 여기서 직접 수심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받으시면 돼요. 뭐냐면 보니까 이렇게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심이 깊기 때문에 갔다가 오는 시간이 길더라 이 얘기죠. 그렇다면 A 지점과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은 지역이고 B는 수심이 좀 더 얕아지고 있고 C는 좀 더 얕아지다가 D가 되니까 좀 더 깊어지고 있고 다시 E가 되니까 다시 얕아지고 있대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면 요 놈이죠. 요렇게 바닷물 표면이 있다 치고 여기가 해저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에 A 지점에서는 여기래요. B에서는 지금 살짝 높아진 여기래요. 그 다음에 C 지역에서는 D, E, F, G까지. 그러면 C에서는 좀 더 얕은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D에서는 좀 더 깊은 여기가 될 것이고 E에서는 여기가 될 것이고 다시 F는 지금 B랑 거의 수심이 같죠. B랑 수심이 더 같습니다. 그 다음에 G는 A랑 거의 비슷하죠. 그럼 이걸 그대로 연결하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해저 지형 중에서 이렇게 뽕긋 솟아있는 것이 양쪽 대치로 나타나는 해저 지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해령 정도가 될 겁니다. 아, 그럼 여기가 지금 해령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이고 특히 여기 D 부분이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열곡이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제. 자, 이 해역에는 어떤 해저 지형이 발달되어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2번이죠. 해령이 발달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문제. 이 해역에 발달되어 있는 해저 지형의 특징을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라고 하게 되면 자, 1번. 해저에서 가장 깊은 곳이다. 해저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 하게 되면 해구가 가장 깊어요. 이 그림과 별도로 자, 바다가 이렇게 있는 상태라고 치고 이렇게 해령, 심해저 평원, 해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보잖아요. 그럼 그때 수심은 여기 해령의 요 정도의 수심은 약 한 이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한 3km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심해저 평원은 한 5km 정도.
해구까지의 평균적인 깊이는 약 그 7km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숫자를 알 필요는 없지만 대체로 가운데 심해적 평원의 평균 깊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5km니까 얘보다 얕으면 해령이고 얘보다 깊으면 해구가 되겠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해저에서 가장 깊은 곳이다? 아니란 얘기죠. 가장 깊은 곳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해양 지각이 소멸되는 지역이다. 자, 해양 지각이 소멸되는 지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동을 해가지고 해구에서 섭입하면서 얘가 사라지는 곳이죠. 그래서 해령에서는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해구에서는 판이 소멸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해저 지역은 해령이기 때문에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석유와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얘네 같은 경우 이런 지하 자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살고 있던 생물들에 의해서 대규모의 생물들이 동시에 다 죽어가지고 걔네들이 묻힌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런 지하 자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규모의 생물들이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 바다보다는 육지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바다 같은 경우는 물고기가 한 곳에 몰아 산다 하더라도 수억만 마리가 같이 모여 살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리지어서 사는 것이지 그렇게 막 살진 않습니다. 근데 육지에 있는 식물과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정말 많이 살죠. 정글, 밀림 뭐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지식물 같은 거 특히 더 그렇죠. 그러면 얘네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지였다라는 게 될 것이고,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시게 되면 해양 식추선 그래가지고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뭘 하나 띄워서 이렇게 떠 있는 이 식추선 같은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깊은 바다에 박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생물들이 과거에 여기 있진 않았을 거니까 얘는 없는 지역이에요. 이런 데는. 그러면 어디다가 해양 식추선을 받고 지하자원을 체크해내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바다인데 과거에 육지였던 곳. 그 말은 뭐냐면 되게 얕은 수심의 바다인 곳. 무슨 말이냐면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륙붕, 대륙사면 심해적 평원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말합니다. 200m 미만의 얕은 바다, 대륙붕. 그래서 대륙붕에서나 이런 지하자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번 틀렸겠죠. 4번. 중심부에 열곡이 있고 해양 지각이 생성된 곳이다. 그렇죠. 해령입니다. 답은 4번 될 것이고. 5번. 전체 해양 면적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평탄한 지역이다. 40%란 말을 몰라도 매우 평탄한 지역이다 라고 보면 심해적 평원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아직 크게 지금 어려울 만한 내용이 없죠? 충분히 잘 따라올 거라 믿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이 그림 어디 갔어? 8번을 보려고 했는데 그림이 없어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자, 아무튼 그림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걸로 봅시다. 미안합니다. 중간에 지금 요게 아마 그림이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림이 없을 가능성이 커서 그때 가서 다시 뭘 하느니 차라리 지금 문제를 알 때 그때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요거까지 지금 요 8번을 지금 보다 말았습니다. 미안해요. 더 커져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웬만큼 보이죠? 자, 우선은 지금 요렇게 8번 문제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8번 문제. 자,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해안가, 여기 해안가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초음파의 왕복 시간을 좀 측정을 해봤대요. 그랬더니만 처음에는 왕복 시간이 좀 길다가 갑자기 확 길어지다가 다시 짧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요?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심이 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나 이런 데 비해서 아주 월등히 깊은 거니까 여기를 우리가 해구 정도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얘와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부드럽게 이렇게 수심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해구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약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 보잖아요. 그럼 이게 해저 지역이 되는 겁니다. 해저 지역의 모습이. 그래서 해구와 대륙 북, 대륙 사면이 있는 이런 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봐줬을 때, 자, 밑에 보기에서 기억. 해구 지형은 대서양에는 존재하고 있고 태평양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서양하고 태평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예요. 태평양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연안을 따라서 해안가를 따라서 해구도 발생을 하고 호상열도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습곡산맥도 발생을 합니다. 지금 말했던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 전부 다 뭐냐면 판 경계 중에서 수렴형 경계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지형들이죠. 그래서 태평양 주변을 따라서는 그런 식의 수렴형 경계가 잘 발달하고 있고 대서양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대서양 중앙 해경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만들어진 해양판이 양쪽으로 판을 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서양은 가운데 해경이 있는 것이지 가장자리 그러니까 연안 해안가를 따라서 판 경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렇게 북미가 있다 치고 그 다음에 남미가 있다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따라 가지고 해구가 발생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기 대서양과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해경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판을 밀고 있는 상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은 경우나 여기와 같은 이런 경우는 판 경계가 없어요. 여기만 판 경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은 주변이 지진과 화산이 난리 나는 곳이고 대서양은 가운데에서 지진과 화산이 나타난다.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틀렸겠죠? 반대로 좀 설명되고 있으니까 니은. 자, 지각 변동은 대서양 주변보다 태평양 주변 지역에서 활발하다. 방금 얘기했네요. 디귿. 탐사선이 발사한 초음파의 왕복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어진다. 그렇죠.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금방 이해될 거라 믿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0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10번 문제. 자, 10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있습니다. 자, 저 그림이에요. 자, 지금 10번에 나와 있는 자, 글을 먼저 읽어보시게 되면 자, 전 세계 해양의 수심 분포를 나타낸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막대 그래프냐면 수심에 따라서 0부터 해가지고 1, 2, 3, 4, 5km, 6, 7, 10km 깊은 거. 그쵸? 수심별로 해가지고 전체 지구 표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니까 수심이 너무 깊은 얘네와 같은 경우는 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구나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없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5km 전후에 있는 애들 또는 뭐 그거 약간 얕은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 뜻입니다. 그리고 얘보다 확실히 좀 낮은 요런 데도 있죠. 요런 데. 특히 얘는 제외하고 여기 A를 포함한 여기와 같은 경우가 전체 지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한 5%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해저 지형을 판단할 때 해령, 심해저 평원, 해구 요 세 가지만 놓고 보잖아요. 그렇다면 수심을 갖고 비교하는 게 가장 손쉬워요. 수심을 갖고 비교하는 게. 그랬었을 때 5km 전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 여기서는 한 요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보통 이런 것들이 한 심해저 평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해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그 다음에 A처럼 얘보다는 수심이 얕은데 차지하는 면적은 약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이 되고 있대요. 아, 그럼 A는 해령을 의미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C처럼 수심이 아주 깊어요.
아주 깊은데 이런 데와 같은 경우에는 해저에서 수심이 깊은 곳 해구 정도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해구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인 해저 지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심을 갖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다 치면 자, 기억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A 지역이 더 많을 것이다. 해령에서 만들어진 해양판이 이동을 해서 해구에서 가라앉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령에서의 암석 나이가 제일 어리고 해구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암석 나이가 증가한다 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기억과 같은 경우는 틀렸겠고 이은 해령의 대부분은 C 지역에 속하고 있을 것이다. C가 아니라 A 지역에 속하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것이고 디귿 수심이 가장 깊은 바다가 위치한 곳에는 판에 수렴 경계가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해구가 나타나는 곳은 수렴형 경계냐 지금 이걸 묻는 것이죠. 맞죠? 수렴형 경계가 돼야 해구가 발생하는 거니까 디귿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워밍업으로 지금 우리가 몇 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러면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선은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은 그나마 조금 쉬운 문제들이니까 좀 이해하는 게 그리 어렵진 않을 겁니다. 13번까지는. 자, 지금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거기 한번 보세요. 글을 먼저 보자면 해령 부근의 판 경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들이다. 자, 우선은 해령 부근의 판 경계를 나타낸 것들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령이 처음에 길게 이렇게 바다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해령에서는 해양판이 만들어진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해저가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그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로 가는 확장하는 힘하고 여기로 가는 이 확장하는 힘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멘틀 대류가 그렇게 똑같이 뭐 이렇게 무 자르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멘틀 대류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이 더 큰 힘으로 확장하고 한쪽은 작은 힘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도 확장하는데 이쪽으로 확장하는 힘이 더 크고 이쪽으로 하는 힘이 작으면 얘네들이 처음에 해령이 이렇게 직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큰 쪽으로 힘이 크게 작용하는 쪽으로 해령이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게 웃기잖아요. 땅은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부러진다? 엿가락처럼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부러지다가 중간이 딱 잘라지면서 순간적으로 얘는 이쪽으로 확 여기 있는 애는 이쪽으로 확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곡선이었던 이 해령이 암석으로 되어 있는 해양 지각은 탄성체이기 때문에 원래 직선인 모양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하나는 이쪽으로 끊어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었을 때 여기 해령이나 여기 해령은 원래 이렇게 붙어있던 것인데 이렇게 지금 어긋난 것이죠. 같은 해령입니다. 그러면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판이 이렇게 지금 확장을 하고 있대요. 마찬가지로 확장하고 있대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래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령이니까 당연히 지진과 화산이 막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도 막 발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해양판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 해양판은 해령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한 경계 중에 보존형 경계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자, 보존형 경계에서는 지진은 발생을 해요. 그런데 화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땅이 벌어지면서 마그마가 올라오는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이 틈이 되게 비좁습니다. 틈이 좁아요. 그래서 마그마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긋나는 지진 정도는 발생을 해도
화산과 같은 그런 마그마 분출 현상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보존의 경계, 말 그대로 판이 보존되는 경계,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거나 이거 없이 그냥 수평으로 어긋나고 있는 지진은 발생을 해도 화산은 발생하지 않는 이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수평 이동 단층이 나타나는 곳. 자, 그런데 여기는 다 쳐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가급적 색깔 분필을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흰색만 쓰니까 좀 구분이 잘 안 되네요. 여기 해령을 벗어나는 여기와 같은 경우는 지진도 화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해령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지금 판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해령에서 출발한 해양판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 같은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빠르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는 보존의 경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얘가 이렇게 가고 있고 밑에 해양판도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방향, 같은 빠르기, 그래서 지진이나 화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같은 방향인 건 알겠는데 왜 같은 빠르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한 개의 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한 개의 판입니다. 기역 모양의 판 하나와 니은 모양의 판 하나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같은 판이기 때문에 같은 빠르기, 같은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의 판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 같은 빠르기로 이동하더라. 그래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리로 넘어와서 얘가 해령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얘가 해령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보존형 경계가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얘네들은 해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존 경계 될 것이고, 얘가 해령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여기 구간, 이 구간, 여기 이런 구간들은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지 않는 그냥 땅이 갈라진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넘어와서 네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기억 A와 B의 지각은 같은 시기에 생성됐을 것이다. 자, 같은 시기에 해양판이 생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령에서 판이 만들어지고 이동을 하잖아요. 해령에 가까이 있는 판이 지역일수록 더 나이가 어립니다.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져요. 그러면 A, B를 봤었을 때 A는 해령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지만 B는 해령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얘가 더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B가 더 나이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 기억 틀렸겠고, 니은 퇴적물 두께는 결국 해양판 연령과 상관인 것이죠. 왜냐하면 퇴적물의 두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퇴적될 수 있는 시간이 길었는가 짧았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해양판이 처음 만들어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퇴적물이 쌓인다라고 가정한다 치면 결국 해양판 나이가 많을수록 퇴적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지층이 더 두껍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바꿔서 본다면 해양판의 나이는 해령에서 멀수록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해령에서 멀수록 퇴적될 수 있는 시간이 길었다, 지층이 두껍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니은과 같은 경우에는 퇴적물 두께는 누가 더 해령에서 멀리 있는가 지금 이걸 묻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가 더 두껍다, B하고 D 중에서 B가 더 두껍다, 맞겠죠. 디귿 C와 D의 이동 방향은 같을 것이다. 다르죠. 여기 해령에서 이쪽 방향으로 해양판 이동하고 있고 여기 해령에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얘랑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지진은 발생한다. 보존형 경계이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다 라고 우리가 방금 여기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 디귿 틀렸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더 키우고 싶은데 더 커지질 않아. 왜? 됐다.
옆에 있는 문제, 자, 15번입니다. 자, 15번에 대한 이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만 정리합시다. 자, 해령이 이렇게 있대요. 자, 해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양 지각도 있고 해양판도 있고 아무튼 이런 모양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 가운데에서 뭔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해가지고 들어 올린 다음에 해령을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멘틀이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선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해구가 발생을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간단히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해령에서 이쪽으로 계속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얘 때문에. 멘틀 대류가 나타나면서 계속 해령에서 판을 수평 방향으로 밀어내려고 부단히도 힘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림이 너무 이상하게 그렸는데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거. 또 하나는 해령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비해서 좀 높죠. 여기서 보면 해령의 요것이 수심이 얕은 편이고 심해적 평원의 수심이 깊은 편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 치면 이 해령이 주변 여기 심해적 평원에 비해서 이 정도의 높이 차만큼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위치 에너지로 봐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아니면 중력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얘네와 같은 경우는 여기 심해적 평원 바닥에서부터 얼마만큼 올라갔는가에 따른 높이 차에 비례하는 값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었던 이쪽 방향으로 멘틀이 대류를 하면서 얘를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나타나더라 이 얘기죠. 그러면 얘하고의 합력 크기 방향대로 해가지고 해령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나타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우선은 요거는 우선 이런가 보다 하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좀 더 들어가지 말고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자 15번 문제의 보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최근 6천만 년 동안 여기죠. 여기 60이라고 쓰여있는 여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여기까지 요때부터 최근까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양판의 평균 확장 속도는 A보다 B에서 더 클 것이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해령이 지금 뭐 두 군데가 있어요. A와 B 두 해령이 있습니다. 저것을 우리가 여기다 한번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지금 A 해령이고 여기에 B 해령이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6천만 년이라고 하는 여기 지점이 B에서는 대략 한 3,500, 3,700 정도 위치에서 나타나고 있대요. 그래서 B에서는 여기 떠서 쭉 떨어진 여기쯤 얘가 지금 대략 한 3,700km 정도라고 가정합시다. 여기에서 6천만 년 된 짱돌이 나타나고 있대요. 그런데 A에서 만들어진 해양판이 확장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6천만 년 된 짱돌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봤더니만 대략 여기쯤에서 나타나더라 합니다. 이게 지금 대략 눈대중으로 봤을 때 1200km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대요. 자, 여기서의 암석 나이하고 여기서 암석 나이가 똑같습니다. 6천만 년으로.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거리가 B가 훨씬 더 멀고 A는 가깝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더 빠르냐? B가 훨씬 더 빨랐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B가 훨씬 더 빠르게 확장을 했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기억은 맞겠고요. 자, 1. 시간에 따른 해양지각의 침강 속도는 A, B가 거의 같을 것이다. 자, 침강 속도라고 하는 것은 가라앉는 속도예요. 가라앉는 속도. 그러면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지금 속도를 물어본 거니까 시간과 거리를 한번 따져봐라 이겁니다. 시간, 연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리, 가라앉는 게 침각을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수심을 물어본 것이죠. 거리와 시간을 갖고 가라앉는 속도를 한번 비교해봐라 이게입니다. 자, 그러면 Y축이 수심이고 세로축이 지금 거리고 여기 점찍혀 있는 것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연령과 수심을 보란 얘기죠.
거리를 볼 필요 없이 연령과 수심만 보면 되더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둘 다 해력의 높이가 똑같대요. 그 상태에서 10만 년, 여기 지금 100만 년으로 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냥 편하게 그냥 하도록 합시다. 10만 년, 20만 년, 30만 년 쭉 좀 나와 있어요. 지점마다. 근데 봤더니 좀 신기한 것이 10만 년의 수심이 거의 비슷하고 20만 년의 수심이 거의 비슷하고 30만 년도 비슷하고 40만 년도 비슷하고 50만 년도 비슷하고 한 번만 더 60만 년도 비슷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현재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가라앉는 이 속도는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수심차와 시간차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라앉는 속도, 가라앉는 속도 똑같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가라앉는 속도는 침강 속도는 해양판의 연령과 수심의 관계에서 찾아보면 되는 것인데 다 똑같은 수심에 똑같은 연령이 나타나고 있대요. 아, 그러면 가라앉는 속도는 거의 다 동일하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과 같은 경우는 맞겠죠. 자, 디귿 시간에 따른 해양지의 침강 속도는 해력이 열고서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 것이다. 자, 지금 얘기했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문제예요. 침강 속도가 같냐 안 같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중이고 디귿과 같은 경우에는 침강 속도는 해력 열고서 멀어질 때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침강 속도가 증가한다. 그 말은 뭐냐면 보니까 여기서 10, 20, 30, 40 이게 다 숫자가 동일하잖아요. 식감적으로. 그러면 수심차가 크게 나타나는가 시간 지남에 따라서 수심차가 크게 나타나는가 작게 나타나는가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현재라고 치고 10이니까 처음엔 이만큼이 떨어져요. 그리고 10이 이만큼이었는데 20은 여기래요. 그럼 이만큼 떨어진 것이죠. 20은 이만큼이었는데 30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떨어진 겁니다. 30은 이만큼이고 40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떨어져요. 그럼 딱 보니까 떨어지는 이 시간은 10, 20, 30 똑같은데 10 간격 똑같은데 떨어지는 그 수심차가 이만큼 했다가 이만큼 했다가 요만큼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침강 속도는 줄어들고 있구나. 해력 부근에서 빠르게 침강하고 해력에서 멀어질수록 침강되는 수심이 작아지는구나. 침강 속도가 느려지고 있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디귿은 틀렸겠죠.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가 되야 될 것이고 자, 리을 6천만 년 동안 생성된 해양지에 분포하는 해역에서 해점의 평균 경사는 A가 더 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요게 해저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보면 해저면. 왜냐면 이게 해양지역 나이고 거리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심이잖아요. 수심.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이 지역의 수심이 여기고 수심 여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저 지역을 말하고 있는 바다의 밑바다. 그러면 딱 봤을 때 A가 급경사, B가 완경사죠. 이걸 비교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 경사는 A가 더 급하다? 맞겠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고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얘네들의 어떤 그 확장 속도라든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의 멘틀 대류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 땅 속에 있는 땅의 온도, 지각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 뭐 대략 이해는 되고 있을 거다라고 믿어요. 이게 지금 마침 영상 수업이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뒤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고 약간 좀 이게 말이 빨라진 것 같다 그러면 속도를 좀 조절해가면서 들으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잠깐 좀 끊었다가 좀 다시 하도록 할게요.